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2억을 대출하셨으면 2억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러시면은 다음 대출 연장하실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금액 자체로 대출이 해소되거나 그럴 일은 Don't worry, doctors. 그 다음에 부채 항목입니다. 부채 항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는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은 저희가 뭐 의료기기를 샀는데 아직 미지급했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부채로 산 거기 때문에 이제 미지급금으로 나오고요. 또 은행에서 이제 사업용으로 대출을 받았던 신용대출을 받았던 가사용 일반 자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병의원에 우리 운영에 사용됐다라고 하시면 우리 차입금으로 나옵니다. 이게 단기 차입금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장기 차입금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건 좀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실제 회계하시는 분들은 구분은 되는데 이제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구분하실 건 없고요. 미지급금 이제 우리 주요한 우리 진료 용역과 관계없는 우리 소모품이랄지 의료기기 이런 구입에 따른 미지급금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로 받았던 우리 차입금 금액 내가 3억을 대출 받았다 2억을 대출 받았다 라고 하면 이 금액이 정확히 우리 재무상태표 부채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원장님이 사업자 대출로 2억을 받아서 통장에 사업연계가 입금이 됐다라고 해도 바로 원장님이 예를 들어 2억 중에 1억 원을 인출해서 다른 데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실제 은행에서는 사업용과 일반 개인용을 구분하지만 이 세무사용,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업무용, 이 병의원에 사용된 부채만이 장부에 기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억 중에 1억만 차입금에 올리고요. 차입금 1억은 들어오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기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 신고가 끝나고 은행 담당 직원이 재무제표 주세요 라고 해서 딱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은행에서 지금 대출에 간 게 2억인데 왜 장부에는 1억밖에 안 올라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은행 담당자가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2억을 대출하셨으면 2억이 제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러시면은 다음 대출 연장하실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금액 자체로 대출이 해소되거나 그럴 일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세무사 사무실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가 이런 내용에 또 은행 담당자분들한테 코멘트를 받으면 좀 아무래도 좀 내 장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좀 신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입금은 원장님도 꼭 이렇게 좀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린 다음에 이제 자산 설명드렸고 부채 설명드렸고 남아있는 자본금입니다. 우리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자본금, 이 법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법정으로 납입이 되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얼마입니다. 뭐 500만 원입니다. 뭐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서 법인 자본금이 이제 계상이 되는데 이 병의원은 실제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지금 이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별도 법인 등기부등본이 없습니다. 그냥 글자인 자본금으로 이제 계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장부로 계산을 하다 보면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산출이 되는데 단순히 수학으로 자본이 100원인데 부채가 120원이다. 그러면 자본금은 마이너스 20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자본금이 나오는 이유는 원장님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병원의 돈보다 통장에 더 많은 돈을 인출해 가셨기 때문에 부채보다 아까 말씀드린 보통예금을 설명을 드렸죠. 그 보통예금을 많이 인출해 가버렸더니 자산이 줄어들게 된 거죠. 부채인 우리 차입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상환이 안 된 상태인 거고 보통예금을 많이 인출해 갔더니 자산이 줄어든 상태인 거고 이런 경우에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세무상으로 크게 뭐 문제라고까지는 없는데 일단 은행 담당 직원이 왜 자본금이 마이너스입니까 원장님 손실 나셨어요? 라고 또 여쭤봅니다. 예,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은행 담당 직원이 이렇게 자본금 마이너스 나면 안 좋습니다.
이제 해당 은행 본점의 이 대출 담당하시는 분이 이 마이너스 나는 걸 또 싫어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담당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대출 연장이나 추가로 뭐 금액 상향을 하실 때 좀 불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을 또 전달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하면 세무상으로 초과 인출금 상태다. 말씀드렸죠. 초과 인출했다라는 거죠. 보통 예금을 초과로 인출했다. 내가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2억인데 대출 포함해서 4억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벌어들인 2억만 인출해야 되는데 2억을 초과해서 3억을 인출하고 4억을 인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초과 인출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 자산이 줄어들어 있고 부채는 그대로이니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나 있고 초과 인출금 상태이고 이 저희가 대출받은 2억 원이라고 방금 설명드린 2억 원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으로 병원의 경비로 처리돼서 당기순이익을 감소를 시켰는데 다시 따져보니까 2억 중에 1억은 병의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바로 나와서 원장님의 다른 가사용으로 쓰셨기 때문에 2억 중에 1억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은 병의원의 이자 비용을 처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초과 인출금의 이자 비용이다. 이 부분은 이자 비용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손익계산서 개정으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인 거죠. 가장 먼저 병원의 매출은 2월 10일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이미 신고가 되어 있고요. 또 면세사업이 아닌 우리 이제 일반과세로 신고하셨던 비용은 있을 겁니다. 이미 이 부분도 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면세사업자분들은 2월 10일 날 확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일반과세로 신고를 하고 계시는 이제 원장님 입장 1월 25일 날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달 신고하시는 내용은 그 의약품 매출원가를 포함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등 다른 비용을 포함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큰 비용이 인건비인 거죠. 그리고 지급임차료인 거고요. 그리고 의약품 쓰시는 분들, 이제 전공인 분들은 이제 의약품 매출원가 3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 전공 있지 않습니까? 그 전공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까지 하면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4가지인데요. 뭐 내과나 이비인후과 좀 병원 이 감기 위주로 치료하시는 데는 거의 저희가 인건비하고 임차료가 주를 이루는 거고요. 이제 다른 이제 감가상각비랄지 의약품 매출원가는 우리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이렇게 이제 주 재료가 많이 쓰이는 전공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급여 상여의 항목을 보시면 저희가 이미 해당 연도인 25년도에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다 신고를 해왔던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6월 달에 신고가 되는 건 뭔가 절세를 하는 내용보다는 이미 이제 발생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개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눈여겨보실 건 이 전체 매출액 대비 내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 원장님 한번 봐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이 분모의 매출액을 넣으시고요. 분자의 당기순이익을 넣으시면 이제 보통 이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년 대비 이익률이 몇 %가 유지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35%였는데 올해는 35% 전후가 나오는지, 이 정도로 이제 좀 내 병원이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자 비용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손익계산서는 이미 재무상태표에서 확정이 되었던 내용들의 이제 비용으로 이미 이제 25년도에 다 신고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요. 신용카드로 이미 사업용으로 다 이렇게 결제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세부적인 이게 접대비냐 소모품비냐 복리후생비냐 풍선인 이 비용의 전체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이제 구분에 대한 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세무 전문가들 기장하시는 분들이 전년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이제 보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익계산서는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이제 원장님들이 신고를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세무 대리인들이 다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이제 7월까지 한 달 정도의 데이터베이스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8월 달에 주로 이제 휴가를 가는데요. 이 한 달 동안의 7월 달 과정을 거쳐서 7월 말 이제 8월 초에 국세청에서 각 세무서로 해명 안내문 대상자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신고한 내용이 국세청 전산으로 점검해 봤더니 뭔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병원을 이제 추려서, 물론 병원만 추리는 게 아니고 다른 업종까지는 다 포함해서 추리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꼭 나한테만 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병원만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포함돼서 8월 이제 휴가 가실 때쯤 이제 해명 안내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의 이제 기본적인 신고의 흐름이 해명 안내문이 안 나오면 지나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이제 매년 6월 소득세 신고하실 때 재무제표에서 무엇을 조금 봐야 되고 또 보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좀 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해드렸습니다. KMA TV